안녕하세요. 썰량TV의 썰량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연은 한 여성의 평생을 짓눌러온 불행이 단 하루 만에 송두리째 뒤집히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쉽게 믿지 않으시는 분이라도 오늘 이 사연만큼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김미순 씨입니다. 서울의 한 동네에서 태어나 극빈층 가정에서 자라난 분이에요. 가정부 생활로 스스로 생계를 일군 뒤 결혼과 함께 찾아온 시집살이와 배신, 그리고 전신마비 시아버지의 간병까지 짊어지며 살아온 분이죠. 겉에서 보면 그냥 고단하게 살아온 평범한 여성처럼 보이지만 이분이 살아온 길 위에 쌓인 것들은 보통 사람이라면 단 하나만 겪어도 무너질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평생을 버텨온 이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뒤집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장 예상하지 못한 사람으로부터요. 삶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더군요.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돈이 없는 것이라 하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조차 비교할 기준이 없을 만큼 불행 속에서 태어나 자란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일 수 있겠다고요. 김미순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출발점에서 시작됩니다. 김미순 씨가 자란 동네는 서울 한복판에 있었지만 서울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열악한 달동네였습니다.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 사이로 냄새가 피어오르고, 여름이면 장마에 지붕이 새고, 겨울이면 바람이 문틈을 통해 거리낌 없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동네였죠. 그 동네에서도 제일 형편이 어려운 집이 김미순 씨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그 동네에서도 가장 아래에 위치한 집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직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고 하루 종일 집안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막걸리를 들이켜고 한낮이 되면 소주로 이어졌고 저녁이 되면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 동네 친구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월급이 밀리는 회사원이든 겨우 가게 하나를 꾸려가는 구멍가게 사장이든 간에 적어도 낮에는 어딘가로 나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아버지들이었죠. 그런데 김미순 씨의 아버지는 그 비교조차 민망할 만큼 달랐습니다. 그나마 가족을 먹여 살린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인근 식당에서 일을 하며 세 식구가 겨우 입에 풀칠을 할 만큼의 돈을 벌어왔습니다. 말이 입에 풀칠이지 식당 일을 하고 나서도 아버지가 그 돈 중 상당 부분을 술값으로 써버렸으니 실제로 밥상 위에 올라오는 것들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함을 어린 나이에 몸으로 배운 김미순 씨는 배고픔이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일부라고 여기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미순 씨가 14살이 되던 해 그 버팀목마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고는 어머니의 한쪽 다리를 앗아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병원비까지 치러야 했고 더 이상 식당 일을 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은 몸으로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 김미순 씨 집안의 생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 기초생활 수급비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장애연금도 함께 나왔죠. 그러나 내 식구가 한 달을 버티기에 그 돈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부족한 돈조차 아버지가 제 손으로 가져가 술을 사는데 써버리기 일쑤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동사무소를 드나들며 돈을 더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담당자가 정해진 지급 기준이 있어서 더 드릴 수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였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 사정을 잘 얘기하면 되잖아.
우리 집에는 교통사고로 다리 잃은 환자에 딸려는 배를 고르며 학교 다니는데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이 나라 어디 또 있어요? 당연히 수급비를 3배는 더 줘야지. 담당자가 얼마나 곤혹스러웠을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단순히 아버지의 뻔뻔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에는 그 시절 가난이 한 가정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방식이 결국 가족 전체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으로도 술을 마음껏 살 수 없다는 걸 깨닫자 더 충격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처자식을 거리로 내세워 구걸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은 뒤로 쏙 빠져서 딸과 아내가 돈을 벌어오기를 기다렸죠.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혀졌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모습이 최대한 눈에 띄도록 긴 바지나 치마는 절대 입히지 않았습니다. 짧은 바지를 입혀서 잘린 다리 부위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바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동정심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너무나도 잔인한 계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느껴야 했을 수치심과 모멸감은 저로서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가장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찢기는 일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는 딸이 옆에 서서 지켜보는 앞에서 낯선 행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미순 씨 역시 그 옆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고프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휠체어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 그리고 미순이 너는 엄마 옆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배고프다고 돈 좀 달라고 해. 10원 한 장이라도 좋으니 도와달라고. 그 당시를 기억하는 김미순 씨의 목소리는 여기서 잠시 멈췄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동안 다음 줄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거리에서 구걸을 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다들 어렵게 살 때였지만 그럼에도 마음만큼은 넉넉했던 시대였죠. 눈물을 흘리며 지갑을 탈탈 터는 분도 있었고 집에서 직접 만든 밥이나 김치를 가져다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리에서 모은 돈은 고스란히 아버지의 손으로 들어갔고 대부분은 술값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김미순 씨는 그 일이 너무나 창피했다고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손을 내밀어 빌어먹는다는 것에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피함이 가장 크게 찾아온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에 그 사실이 소문났을 때였죠. 미순아, 너 시내에서 엄마랑 같이 구걸한다는 소문 진짜야? 같은 반 여자아이가 던진 그 한마디는 어린 김미순 씨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잡아댔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었죠. 어느 날 국어를 하다가 같은 반 아이들 여러 명과 딱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에서 김미순 씨의 별명은 거지가 됐습니다. 아무도 같이 놀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짝을 지으라고 해도 아무도 김미순 씨 옆에 앉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 사연에서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불행해도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세계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그 나이 때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좁고 어두운 곳에 갇히는 느낌이랄까요? 그 감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상처는 어른이 돼서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더 가혹했던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딸이 학교를 피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채자 수업 도중에 학교로 쳐들어왔습니다. 미순이 너 2년. 네가 여기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아? 당장 나와.
담임 선생님이 말려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김미순 씨는 교실 복도까지 끌려 나왔고 친구들이 그 장면을 창문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그날이 김미순 씨가 학교 정문을 나선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스스로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아이들의 눈빛을 더는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엄마는 그런 딸을 보며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순아. 엄마가 다리라도 멀쩡했으면 이런 일까지 시키지 않았을 텐데. 다른 데로 그냥 도망이라도 칠 텐데.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눈물을 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미순 씨는 오히려 더 씩씩하게 행동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구걸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그 나이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거리에서 거치는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자리가 자리인지라 같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구걸을 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법입니다. 돈이 줄어들 때마다 아버지는 모녀에게 더 거세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김미순 씨도 이제는 그게 한계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한쪽 다리가 없는 어머니를 두고 혼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김미순 씨는 아버지를 직접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구걸 대신 일을 하겠다고요. 그 시절에는 어린 나이에 사회로 나와 스스로 돈을 버는 여자아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공장 노동이나 식당 일이 주를 이뤘는데 김미순 씨는 처음에 봉제 공장에서 시다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싱 옆에 앉아 실 꿰는 일부터 시작해서 재단된 천조각을 나르고 완성된 옷을 포장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손이 저리고 눈이 침침해지는 일이었지만 구걸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내 두 손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공장에서 일하던 중 그 공장에서 만난 언니의 소개로 부잣집 입주 가정부 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가정부라고 하면 요즘엔 낯선 말이지만 그 시절엔 흔한 직업이었습니다. 김미순 씨는 그 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그 큰 집을 쓸고 닦고 정원까지 돌봤습니다. 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다른 어떤 일보다 돈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을 술값으로 빼앗아 가지 않도록 김미순 씨는 번 돈의 일부를 몰래 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어찌나 까다로운 분이셨는지 그 집에서의 시간은 정신적으로 고된 나날이었습니다. 해가 져도 쉬라는 말 한마디가 없었고 새벽에도 방문을 두드리며 약을 찾아오라, 얼음을 가져오라, 별의별 심부름을 다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김미순 씨는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이 시절이 다음 시절로 이어지는 발판이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고생 끝에 김미순 씨에게 찾아온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새벽 평소처럼 술을 사러 집을 나섰다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뇌출혈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반년을 식물인간 상태로 버티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영정사진 앞에서 김미순 씨와 어머니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슬픔인지 안도인지 그 경계가 너무 흐릿해서 본인들도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만이 알았겠죠. 그것이 해방의 눈물이었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없어지고 나서야 김미순 씨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정부 일을 계속하면서 돈을 꾸준히 모았고 어느 정도 미천이 쌓이자 작은 칼국수 가게를 차렸습니다.
음식 솜씨는 어머니를 닮아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월세 내기도 빠듯했지만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료가 없어 못 팔 정도로 손님이 몰리는 날도 생겼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어머니와 둘이서 오순도순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김미순 씨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작은 행복 속에서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김미순 씨보다 6살 연상의 그 시절로서는 드문 대졸 출신이었으며 사업하는 아버지 덕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자란 분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고 표현하기엔 과하지만 국수 한 그릇을 먹으러 오는 횟수가 점점 잦아졌고 그러다 식사 자리를 제한했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시댁에서의 반응은 처음부터 냉담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며느리에게 뭔가를 요구했고 김미순 씨가 가정부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일하던 가정부 아주머니를 하루아침에 해고하고 그 일을 전부 김미순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식모가 하나 들어왔는데 굳이 돈 주고 사람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안 그러니? 시어머니의 그 말은 그 집에서 김미순 씨의 위치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슴 한켠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남편은 그래도 김미순 씨의 편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직접 따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 사람 우리 집에 식모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 그러나 시어머니는 끝끝내 굽히지 않았습니다. 눈물바람을 하거나 머리를 싸매고 누워 사흘이고 나흘이고 물 한 모금 안 마시겠다며 드러누우셨죠. 그럴 때마다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물러서야 했습니다. 몇 번이 반복되자 오히려 김미순 씨가 먼저 남편을 말렸습니다. 시댁 앞에서 편들지 말라고, 당신 마음 충분히 알고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그 당시 김미순 씨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시누이들도 시어머니 못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자기 옷에 오물을 묻혀놓고 빨라고 던져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대놓고 조롱하기도 했죠. 그리고 더 아팠던 건 김미순 씨의 어머니까지 건드리는 거였습니다. 얘, 너네 엄마 다리는 어쩌다 그렇게 된 거래? 볼 때마다 밥맛이 뚝 떨어져. 그 말을 들은 순간 김미순 씨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오물 묻은 옷을 빨라고 던져줄 때도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지만 이미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생기고 나면 조금 나아지려나 기대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미순 씨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친정 어머니만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댁은 그냥 버텨야 할 공간이었고 진짜 가족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전환점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퇴근길에 음주운전 트럭에 치였고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결과는 전신마비였습니다. 손가락 하나조차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모기는 멀쩡해서 말씀은 할 수 있었고 입에 넣어주면 씹어 삼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게 더 큰 고통의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의식이 또렷한 채로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모두 보고 듣고 느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남편이 깨어났을 때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아버지가 전신마비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간병인을 구해놓고 병원 문턱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갑자기 쓰러진 시아버지를 대신해 사업을 이어받아야 했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의 곁을 지킨 것은 김미순 씨였습니다. 남편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시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난색을 표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전신마비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일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결국 시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고 간병인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그 모든 일을 김미순 씨에게 맡겼습니다. 식사를 먹여드리고 몸을 씻겨드리고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미순 씨도 처음에는 너무 고되고 버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며느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마음은 멀쩡한 분이셨으니까요. 한편 시어머니는 그 모든 간병을 당연한 듯 김미순 씨에게 미루면서 정작 본인은 시아버지 곁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놓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나는 비위가 약해서 저 인간 시중 못 들겠으니 내가 좀 맡아 해라. 요즘 상철이 사업 키우느라 바빠서 집에 돈 없는 거 알지? 간병인은 절대 못 구하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순간 김미순 씨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누워있는데 자기 며느리한테 그 모든 걸 당연하다는 듯이 떠넘기는 그 태도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김미순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병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였을까요? 김미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쪽 다리를 잃은 채 휠체어에 앉아있던 어머니와 겹쳐 보였다고요. 그리고 남편이 당신만 믿는다며 의지하는데 그 믿음을 외면하기가 어려웠다고요. 시아버지는 점점 김미순 씨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밥을 먹여드릴 때 시아버지가 물끄러미 김미순 씨를 바라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했다.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이었습니다. 지금 미안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미안했다는 것이었죠. 시집살이 내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며느리를 괴롭히는 동안 자신이 나서서 막아주지 못했던 것을 사과하는 말이었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아버님. 저희는 한 식구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의지하고 기대는 거죠. 그 말에 시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미순 씨는 말없이 시아버지의 손을 꽉 쥐어들였습니다. 마주 잡아주실 힘은 없었지만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휠체어라도 타고 한번 나가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말이 너무 가여워서 김미순 씨는 바로 병원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전신마비 환자에게는 일반 휠체어가 아니라 입으로 조작하거나 머리 움직임으로 제어하는 특수 전동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제품이 당시 기준으로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단칼에 거절했고 남편도 형편이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지인들을 불러 모아 생일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며칠 뒤에는 유럽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선언했죠. 1,000만 원짜리 휠체어는 못 사준다면서 유럽 여행 경비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김미순 씨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슬쩍 물어봐도 시어머니는 대답을 피했고 남편도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여행에 끼어들었고 남편도 결국 합류했습니다. 김미순 씨는 시아버지와 함께 집에 남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여행에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처음으로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임자,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고 같이 가면 안 되겠소. 먼 데가 아니어도 좋으니 바다라도 한번 보고 오자고. 그러나 시어머니는 질색을 했고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여행 당일 시댁 식구들은 짐을 챙겨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을 뒤로하고요. 김미순 씨는 그 뒷모습을 배웅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아버지 곁에서 더 밝게 있어드려야겠다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직전에 저도 숨을 참았습니다. 사연을 읽던 중 여기서 처음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온 김미순 씨는 쾌활한 표정을 만들어가며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네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김미순 씨의 눈에 들어온 광경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두 발로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김미순 씨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봐도 시아버지였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꿈쩍 못하던 그분이 지금 멀쩡하게 두 발로 바닥을 딛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발이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비틀거리는 김미순 씨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놀랐겠구나. 근데 지금은 일단 저 금수만도 못한 것들 잡으러 가는 게 우선일 것 같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나갔지?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제 발로 걷어차 버렸어. 김미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차키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시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려 석 달 전부터 몸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다고요. 한 달 전부터는 완전히 마비가 풀렸고 걷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식구들 몰래 혼자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았는데 의사들도 기적이라며 놀랐다고 했죠. 왜 진작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야 내 편이라 믿었던 자식들의 진짜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기 때문이지.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여행 얘기를 꺼낸 건데 역시나 제 손으로 걷어차더구나.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가는 도중 김미순 씨는 남편을 조심스럽게 변호했습니다. 남편만큼은 사업 때문에 시간이 없었던 것이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김미순 씨는 이내 알게 됩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출국 전이었습니다. 식구들은 공항 식당가에서 식사 중이었습니다. 김미순 씨가 연락을 하자 남편이 먼저 나왔고 뒤이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미순 씨 뒤에 두 발로 서 있는 시아버지를 마주한 순간 그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악이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시아버지였습니다.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다 못해 유럽 여행까지 가려고. 그 돈이 어디서 난 줄 알아? 시어머니가 당황한 기색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두 발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해? 상철이 너랑 네 엄마가 내 주식계좌 몰래 건드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 돈이 3억이 넘었다. 다 증거 갖고 있으니까 잡았다 될 생각은 마. 이혼 소장이랑 고소장 같이 보낼 테니 그렇게 알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상철이가 부추겨서 그랬어.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옆에 있다가 불똥이 튄 남편이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엄마가 혼자는 여행 못 간다니까 따라 나선 거라고. 그때 시누이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김미순 씨의 두 다리를 휘청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빠, 이제 와서 우리 버리고 혼자 살려고 해? 앞에서만 좋은 척 하면서 뒤에선 얼마나 자기 와이프 욕했는데 멍청해서 편만 들어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하지 않았어? 공짜 식모나 다름없다고. 귀가 울렸습니다. 공기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미순 씨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의 팔을 밀쳐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진짜야? 남편은 하얗게 질린 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김미순 씨에게 건넸습니다. 더는 비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구나. 봉투 안에는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딱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피스텔 주소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위해 따로 구해준 공간이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려다 눈물도 멈춰버린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김미순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손바닥이 붉어질 때까지 주먹을 쥐고 또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뜯어말렸고 소란이 일자 공항 보안팀이 출동했습니다. 결국 모든 식구들이 공항 밖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김미순 씨만 데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남겨진 시댁 식구들은 카드가 전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모든 카드를 막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현금도 들고 오지 않았던 그들은 택시비조차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미순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즉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이혼소장,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횡령 고소장이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김미순 씨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가족들에게 비밀로 해둔 자산이 수십억 원어치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산을 바탕으로 시아버지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재판은 시아버지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은 물론이고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운이 좋아 벌금형에 그쳤지만 당장 낼 돈이 없었습니다.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버티고 버티다 노역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이래서 벌금을 갚는 것이죠. 김미순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속이 시원하다는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요. 남편과 함께 불륜 관계를 이어온 상간녀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도 유부녀였습니다. 본인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김미순 씨는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녀는 울며 불며 용서를 빌었고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어디 고소할 테면 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진짜 부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님이에요. 아버님은 이미 전적으로 내 편이라고 하셨고 국내 최고 로펌 변호사도 붙여주셨어요. 두고 봐요. 내가 질 일은 없을 테니. 결과는 김미순 씨의 완승이었습니다. 상간녀는 소송비까지 고스란히 물어주고 남편에게 이혼당했으며 직장까지 잃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스스로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던 거죠. 시누이들은 그제야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속골이 곰탕이다.
홍삼이다 하는 것들을 보내며 시아버지의 환심을 사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가 꿈쩍하지 않자 이번엔 김미순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케가 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줘. 그래도 올케 말은 들으시잖아.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아니, 올케 진짜 이럴 거야? 아버지 자식은 어디까지나 우리라고. 막말로 상철이랑 올케가 이혼하면 올케도 아버지랑 남남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옆에 붙어 있어봤자 올케한테 떨어지는 게 뭐가 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미순 씨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차분하게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형님들, 솔직히 따져볼게요. 아버님이 전신마비로 꼼짝도 못하실 때 옆에서 밥 먹여드리고 몸 씻겨드리고 대소변까지 받아낸 게 누구예요? 그리고 그동안 형님들이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저 편을 들어주시는 것도 그 당연한 일에 대한 결과 아닐까요? 더 이상 연락 주지 마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누이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노역을 마치고 나온 전 남편과 손을 잡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찾아낸 방법은 바로 유류분 청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법적으로 자식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그것을 노린 것이었죠. 전 남편이 직접 찾아와 김미순 씨에게 대놓고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줄 잘 서야 돼. 지금 아버지만 믿고 그러나 본데 80 먹은 노인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겠어. 원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잠깐 기력 찾는다고. 아버지도 지금 그런 거라고. 당신은 이번 일로 배운 게 하나도 없어? 김미순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뿌려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 남편도 나중에 시누이들의 부추김을 받았는지 결국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김미순 씨가 아버지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계산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미 훨씬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두었다는 것을요. 시아버지는 변호사와 함께 오랜 시간 준비한 방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전 재산을 김미순 씨의 아들, 즉 시아버지의 손자에게 신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신탁사를 통해 수익자를 손자로 지정하고 손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김미순 씨가 법적 보호자로 관리하는 구조였죠.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신탁 재산은 유류분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누이들과 전 남편이 법적으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들의 수익자를 모두 김미순 씨로 변경했습니다. 그것이 공식화되자 시댁 식구들은 또 난리를 쳤습니다. 즉시 소송을 걸었죠. 그러나 시아버지와 변호사팀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해둔 서류들 앞에서 그들의 소송은 번번이 패소로 끝났습니다. 전 남편은 소송에서 지고 빚은 쌓여가고 의지할 데가 없어지자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복수하겠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분노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분노는 결국 스스로를 더 망가뜨릴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교도소에서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뇌졸중이 왔습니다. 자식들은 역시나 나 몰라라 했고 결국 몇 달 만에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미순 씨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는 질문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슬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눈물이 났다고도 말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큰 시누이 집에 얹혀 살다 쫓겨났고
지금은 배달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사업가 아버지 덕에 대졸 출신으로 폼잡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빚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큰 시누이는 부유한 친정 덕분에 시댁에서 큰 소리치며 살았지만 그 재산이 전부 사라지자 남편 앞에서 기죽어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성격을 끝내 못 이기고 결국 이혼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아가고 있다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렇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세상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 시아버지는 회복 이후에도 건강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기적처럼 일어서셨던 그 힘을 바탕으로 김미순 씨와 손자와 함께 가까운 데로 이사해 마지막 몇 년을 보내셨습니다. 그 집 근처에 친정 어머니도 모셔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김미순 씨의 어머니를 직접 식사 자리에 부르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 식구들이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다 같이 편하게 지냅시다. 김미순 씨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평생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분이 그 나이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것이었으니까요. 김미순 씨는 어머니의 그 울음소리가 자신이 들어본 것 중 가장 복잡하고 긴 울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서러움과 감사와 안도가 한꺼번에 뒤엉킨 그런 울음이었다고요. 시아버지는 그렇게 손자와 함께 지내다가 몇 년 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 직전 김미순 씨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 가고 나면 그 인간들이 또 달려들 거야. 근데 걱정 마라. 변호사한테 다 맡겨뒀으니까. 그리고 있잖아. 내가 제일 잘한 게 뭔지 알아? 그 칼국수 집에서 밥 먹으러 간 아들 녀석이 아니라 그 집 주인을 며느리로 맞이한 거야. 그게 내가 평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김미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시아버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전 남편과 시누이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던 인간들이 마지막 재산만큼은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시아버지가 남겨둔 법적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소송은 전부 기각됐고 단 한 푼도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김미순 씨는 지금 아들과 둘이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넓은 집도 비싼 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옆방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들리고 저녁이 되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봄이 어떤 계절인지 몰랐어요. 항상 겨울 속에서만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봄이란 게 화려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한 거더라고요. 그냥 숨쉬기 편한 거더라고요.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을 읽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봄을 느끼기까지 얼마나 긴 겨울을 버텨야 했는지를 생각하면 그 한 문장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미순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억울함이었을 수도 있고, 분노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조용한 위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이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선의를 잃지 않으며 버텨낸 사람에게 세상이 결국 응답한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쯤 봄이 오나 기다리다 지칠 때 이 사연을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이 더 오래, 더 많은 사연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제보해주세요. 모든 사연은 소중하게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썰량TV의 썰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